한 2달 있다가 다시 찾아왔는데 잔금을 못 치르는 거야.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안 해주는 겨. 왜냐면 이 물건을 누가 대출해 주겠어요. 그래가지고 잔금을 납부 못 하겠다고 이제 그 울상을 짓고 찾아왔더라. 그래서 나는 자기는 1억 5,800만 원을 손해를 보겠다, 포기하겠다. 그래서 내가 이 물건을 잘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세금이 한 30억이 넘어요. 그런데 일반 채권으로 강제기 맺는 거예요, 이거에.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거 무인이에요, 이거. 근데 법원에서 무인으로 해서 경매를 취소했는데 진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무인이라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1억 6천 정도, 1억 5,800을 포기하겠다는 거잖아. 그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이건 무인으로 취소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무인으로 요거는 무효로 경매를 취소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한 내용을 갖고 이제 법원에다가 권리를 주장했어요. 경매를 취소 신청서를 해주었더니 처음에는 이 재매각 절차에서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재매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 매수인이 잔금을 미납했는데 그 사람이 그 무효를 민사집법 102조에 보면 무효격된 경매를 취소해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직권유로 취소해야 된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해관계인은 이제 그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 이해관계이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이 사람은 이게 무효로 해서 당연히 이건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를 해야 되는데 무효를 직권으로 기각하지 않고 진행했던 건 법원의 잘못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이게 무효로 경매가 취소된다면 그 입찰 보증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인데 왜 안 되냐 그래가지고 주장을 해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1억 5,800 있고 이자가 한 35만 원 묻었더라고 그 사이에. 그래서 그거는 그때 공매 강의 수강료가 35만 원이었어요. 공매를 수강하는 걸.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어요.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진짜 정말로 지금 이거 유네스코에 등재됐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실은 그 앞을 내다보는 있는데 자기의 발 아래 그림자는 못 본 거지. 남의 말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김 선생이 입찰 보증을 보완하기 위해서 해결책 한 가지 생각했다. 이런 내용들은 책에 기재한 내용들은 지금 설명한 내용도 여기 기재가 돼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학교 법인이나 사찰 소유 재산이 매각되고 나면 재매각된다면 이럴 때 학교 법인이나 사찰 또는 사회복지시설 물건이 매각이 될 때는 잘못하면 입찰 보증을 포기하게 되는데 그런 사례는 왜 그러냐? 그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사찰 소유 재산이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 낙찰받고 나서 매각 허가 전까지 주무관청이 허가를 받지 못하면 이 허가서를 매각 허가 전까지 제출해야 돼요. 하지 못하면 입찰 보증은 몰수하고 배당재단에 포함이 돼서 채권자에게 배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 종교재단 법인이라든가 또는 이제 학교재단 법인의 아파트나 이런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일반 생각처럼 낙찰받아가지고 이 주무관서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그거를 매각 허가 전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매각 불허가가 되는 거예요. 입찰을 몰수당하고. 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적어놓은 그런 내용인데 이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매도나 담보 제공이 가능한 부동. 이건 제가 빠르게 읽어봐 드릴게요. 이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 제공을 할 때에는 관할청, 특별시, 관역시, 도교육감이 허가를 전문대 이상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28조 1항.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이 재산 중 대통령이 정하는 것, 즉 교지, 교사, 체육장, 시설, 명소 이런 등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다만 허가를 받았을 때는 된다. 전통사찰, 이거는 학교법인이죠. 종교,
불교죠. 부동산은 전통사찰보존법 제10조에 의해서 전법용 건물 등이 압류금지 규정으로 매도 시에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허가 또는 담보 제공 또는 대여할 때도 시도지사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걸 매각 허가 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불허가 된다는 거예요. 또 향교재단의 부동산은 향교재산법 제12조에 의해서 국가유공자 재산은 국가유공자 애호 및 지원에 관한 법 제58조에 의해서 공익법인의 재산은 공익법인의 재산을 설립하는 제11조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장관이 허가가 있어야 매도나 담보를 제공이 가능하다. 농지취득에 대한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 구청장, 운명장이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허가 구역내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학교법인이나 사찰, 소유 등이 매각되면 이렇게 생각하라. 응? 학교법인이나 사찰 소유 또는 이제 그 종교시설의 이 재산일 때에는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야.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사찰 소유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될 때에는 매각 허가 전까지 주무관서의 허가를 받아야만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매각 허가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매각 불허가 되고 매각 절차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때 허가가 필요한 경우와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나눠볼 수 있다.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를 나눠봤어요. 주무관청이 허가를 얻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뭐 이제 그렇다라고 하도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이제 매수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사립학교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 그러니까 저당권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개인 소유로 있다가 그 사회복지시설 또는 이제 학교 재단 이런 부분을 또는 종교재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넘어갔을 때 그 설정되기 전에 그 먼저 설정된 저당권 이런 경우 사립학교 설립자가 그 설립 허가를 받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그러니까 주무관서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는 주무관청이 허가 없이도 매각 허가 결정이 되고 취득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학교법인 등이 재산이 경매로 입찰할 때 이렇게 대항하라. 먼저 학교법인이나 사찰복지법인, 사찰소유 등이 경매로 매각되는 것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경매 기록에 의해서 학교법인 등이 재산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명시되지 않고 매각되는 경우도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법인은 재산을 낙찰받았으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례. 홍아무개는 경매로 나온 마포구 염리동에 있는 상가를 낙찰받아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는데 법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니 잔금을 찾아가라는 내용이었다. 홍아무개는 낙찰받은 상가는 사회복지법 제2조에서 매도나 담보로 제공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한 사회복지 소유 상가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럴 때에 잔금은 돌려받지만 입찰보증은 몰수되는 거예요. 입찰보증. 그것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근저당권이 있는 유치권 건물이 강제경매되는 경우 이럴 때에는 우리가 주무관청이 허가를 받은 근저당권이 이럴 때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유치원 건물이라고 모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무인가 유치원의 경우도 많은데 무인가 유치원인 경우 사립학교법이 저촉이 되지 않아 경매 신청은 물론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를 확인 위해서는 해당 주소지 관할 교육청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말이죠. 이번은 사찰 소유 재산이 강제 경매 시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 이러한 경우를 보면 제주도에 있는 종교시설인데 감정가가
13억 2천인데 얼마까지 떨어졌냐? 1억 6천까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도 떨어져가지고 1억 6천배까지 1억 5천6백까지 떨어가 1억 6천백에 낙찰 받았는데 이 매각 불허가 돼 있죠. 이 사람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한 거죠. 그리고 누가 하냐? 결국은 누구냐? 재단 법인에서 직접 자기네가 가져갔죠. 그러니까 종교재단에서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종교재단 거를 낙찰 받으면 매각 허가 전까지 이제 주문관청 허가를 받았는데 주문관청이 허가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 이 재단이 동의가 있어야만이 허가가 돼요. 이 사람이 재단이 동의를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매각 불허가 되는 거예요. 이 주문관서에서 이 허가를 안 해줘요. 소유권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누구냐? 이 법인이 다시 사가는 그런 꼴이 되죠. 아니면 이 법인하고 친한 단체 이런 데 동의해 주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종교재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주무관서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지 못해 입찰 보증을 못 쓰다는다 이 말이죠. 이러한 전세권에 의한 경매에서 권리분석, 수익분석 그리고 명도는 어떻게 하냐. 전세권에 관한 경매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경매하는 게 아니라 그 전세권이죠. 전세권성 보증금이 뭐 5억이면 5억, 3억이 3억 이 전세권 경매를 할 때 이렇게 등기부를 보면은 전세권 등기가 돼 있죠. 전세보증금 4,600만 원. 전세권 존속기간은 2005년 11월 30일까지. 이럴 때 이 전세권 경매가 될 때에는 요거를 낙찰받으면 전세권 존속기간까지는 전세권 설정 의무자, 즉 집주인에게, 임대인에게 전세보증 반환 청구하지 못하지만 전세권 존속기간이 지나면 그제서 그 전세보증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권자가 이제 주택을 인도를 해줘야 전세보증은 반환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전세권 존속기간이 될 때는 먼저 전세권자를 그러니까 전 전세권자를 명도소송을 통해서, 즉 집주인을 대신해서 명도소송을 통해서 강제 집행하고, 그리고 전세보증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결국 뭐냐면은 전세권자에게 약간에게 이사 비용을 주고 내보내고, 그리고 내보낸 이제 명도확인서를 가지고 이제 그 집주인한테 전세보증 달라면 집주인이 전세보증 주겠죠. 여러분이 아파트를 낙찰 받았을 때 그 점유자를 내보내고 그 집을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랑 같은 이치죠. 이 전세권 같은 경우는 낙찰 받았을 때는 존속기간이 남아있는 한은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세권 존속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종전에 전 전세권자를 명도를 구하고 집주인에게 전세보증 반환을 청구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기재를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전세권 경매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전세보증금이 4,500이니 4,500만 원 갖고 경매를 신청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 2,880만 원에 낙찰 받았죠?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세권 존속기간 동안은 나가는 이자 또는 기회비용 이런 건 생각해야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내보내는 명도비용 이런 걸 생각하고 나서 차액이 수익이 된다. 권리분석은 지금처럼 하면 된다는 거죠. 이번에는 조세채권을 몰라가지고 세 번씩 임차보증을 포기해야 된 사례죠. 경매나 공매에서 입찰자가 간과하기 제일 쉬운 부분이 세금 분야다. 이 사례는 공매로 세 번에 걸쳐 낙찰받았으나 낙찰자들이 잔금을 거부하고 입찰보증을 떼게 된 사례다. 서류상으로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1등으로 배당받을 것 같지만 조세권은 2순위로 전액 배당받게 돼 2순위가 된 임차인이 배당금이 없고 그에 따라 낙찰자가 인수하게 된 거다. 이 사례 보면은 고정민의는 보증금이 7천만 원이요. 전입하고 확정일자가 2011년 3월 7일 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대항력은 2011년 3월 8일 오전 0시에 대항력과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이 효력 발생이 발생하죠. 그래서 여길 넘어가다 보면 세금이 이제 보면 세금은 이제 공매재산을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고정민의는 권리신고 및 배분 요구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확정일자 3월 7일인데 이 압류한 광복군청은 3월 9일이고 3월이가 늦어요. 8월 9일이에요. 8월 9일. 당일세고. 그 다음에 도봉세무서에서는 7천만 원인데 2011년 8월 3일인가 그래요. 임차인보다 늦어서 임차인이 빨리 받을 것 같지만 이거는 압류날짜잖아요. 세금은 법정기일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 법정기일은 최소한 이 압류날짜보다 한 1년 정도 빠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법정기일이 빠르서 이 사람이 다 배당받고 이 고정민의가 배당을 못 받아서 이걸 인수하게 되는 거죠. 이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요거를 더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한 번은 이것도 제가 한 10년쯤 전에 상담해 줬던 거거든요. 이제 근저당이 거의 뭐 한 9억 6천 정도 돼요. 참고로 이 아파트 가격은 한 10억은 가요. 한 12억 정도 갔었어요. 그러니까 뭐 10억 정도는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때가 2007년 8월 10일쯤에 압류가 있었어요. 이때쯤 근저당이 설정이 된 거, 이때 근저당이 7억 6천이로 9억 6천이로. 그리고 2008년 한 1월 10일쯤에 압류가 있었어요. 세금 압류가. 근데 이 세금은 요거는 솔로몬 상호저축이었었대요. 세금은 이것도 알아보니까 이것도 한 10억 정도 돼요. 10억 정도. 그런데 요게 NPL로 나온 거예요. 얼마야? 솔로몬 상호저축 NPL로 5억에 이제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게 아니라 서초동의 법무법인 애들이 법무 변호사들이 이거 샀어요. 샀는데 이거 5억에 사가지고 경매시청에 몇 달 지나면 어떻게? 뭐 1년 안에 어떻게? 10억이 되는 거죠. 10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이건 실화. 내 변호사를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전문적으로 분석하지 않으면 원래 이 세금은 압류날짜를 하는 게 아니라 법정기일 갖고 돼. 근데 세금이 체납했다고 해서 누가 6개월 만에 압류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거의 다 1년 지나야 돼요. 그래서 또 하나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은행이 왜 팔겠어요 이걸 5억에. 자기네 계산한 세금이 법정기 빨아까지 경매 집어넣어 이 사람이 먼저 가지고 자기는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거지. 그 자기네가 이제 이거를 NPL을 사가지고 5억에 사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네 옆에 동기들 다 불러가지고 한 10명이 이제 술 한잔 했대요. 그 중에서 이걸 이제 이야기한 거야. 그랬더니 그 중에 5명은 그래 너 잘 샀다 이 박수 쳐주더니 5명은 뭐냐면 그거 아닐 텐데 이거는 세금을 압류날짜로 하는 게 법정기일 갖고 하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왜 팔겠냐 이게야. 자기는 가지고 있으면 돈을 다 받는데 이거는 법정기일이 빨아서 그런 거다. 그랬더니 5명은 아니다. 압류날짜다. 5명은 아니다. 이렇게 해가.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5명과 절반 갈라지니까 이 사람이 긴장한 거야. 이거 산 사람이. 아침 9시 된데 전화가 다 왔더라고. 선생님 이거 샀는데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 9억 6천원 1순위로 배당받는 게 맞죠? 그러더라고. 아닌데요? 그럴 리가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팔겠습니까? 세금은 압류날짜보다 법정기일 대부분이 1년, 어떤 건 10년 전 세금이에요. 이 사람이 거의 한 25초 정도는 말을 못 하더라고. 여러분 전화 두고 25초 동안 말하면 얼마나 긴 줄 알아요? 나중에 뭔지 알아요? 고맙다고 전화 끊더라고. 다른 얘기 안 해요. 고맙습니다. 이 세금은 압류날짜 전혀 없어. 이게
이게 세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배당에서 1등으로 배당받는 게 뭐냐면 필요비, 유익비 아니에요. 2등으로 배당받는 건 최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금은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도 있고 근로자의 최우선 면제 있고, 당해세는 3등으로 배당받는 거예요. 이 확정 근저당해 가구는 항상 이게 우선하는 거예요. 또 이게 당해세가 아니더라도 법정길이 빠르면, 이 법정길은 이 압류 날짜보다 최소한 1년 전 거냐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이 많이 생각이 편한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사례도 이런 걸 이해 못하고 압류 날짜로 생각해가지고 세 사람이나 잔금을 못 납부하고 이제 그 입찰 보증을 떼이게 된 사례. 지금 사례 같은 경우가. 자, 보세요. 이 사람도 보면 몇 사람이나 뛰었는가. 여기에 보면, 앞에 보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낙찰받았다가 잔금 안 납부하고, 낙찰 상문. 이렇게 됐죠? 여기. 이렇게 된 사례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 8천만 원에 이거 낙찰받았다면 7천만 원 인수하니까 뭐 한 1억 5천 몇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가압류한 거는,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으로 한다. 이번에 근로복지는 여러분이 근로복지공단이 이 부동산에 가압류를 채권을 가압류하면은 이게 근로복지공단은 어떤 일이냐면은 임금 근로자의 임금 채권 중 체당금을 지급, 이거는 노동부 장관의 이 지급해야 될 걸 근로복지부장이 국가 기금을 갖고 위임받아 가지고 이 고용주를 대신해서, 회사 대표를 대신해서 지급한 거죠. 그걸 갖다가 연령별로 통상 3개월치 월급하고 통상 3년치의 퇴직금, 이거 갖고 우리가 최우선 면제금에 해당되는 부분을 연령별로 거의 대부분이 이제 뭐 70%, 80%, 90%, 100% 이렇게 지급하는 금액이 있어요. 기준이. 여러분이 체당금 인터넷 사이트에서 치워보면 금방 나와요. 연령별로 지급. 그리고 이러한 체당금을 지급했을 때 고용주의 재산에 대해서 채권 가압류를 해요. 가압류를 해서 뭐 본안 판결을 받아서 강제 경매를 넣죠. 이럴 때에는 이 가압류 채권은 일반 채권이 아니고 최우선 면제금이에요. 또는 이제 근저당권자 임의경매라든가 제3자가 경매 절차에서 채권 가압류한 근로복지공단이 채권 가압류, 체당금으로 채권 가압류했을 때는 그건 최우선 변제금이에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게 최우선 변제에서 변제받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보다 임차인이 빠르다고 하더라도 소액 임차인이 아니고 확정일자는 무조건 여기에 지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체당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체당금으로 채권 가압류했다 이랬을 때는 임금 채권이에요. 최우선 변제금이기 때문에 이제 1순위로 필요비 유익비, 2순위로 최우선 면제금으로 2순위 배당받는 거예요. 근데 1순위 필요비 유익비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거의 뭐 매각되면서 1순위로 배당받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으로 채권 가하면 임금 최우선 변제금이다. 그러면 경매나 공매에서는 2등으로 배당을 받게 되는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다. 특별 우선 채권이라는 거죠. 이런 거를 이게 해서 이것도 직접 제가 민법 368조 2항에 따라 법정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5개 호수가 첫 번째 2개가 매각이 되고 그다음에 2개가 매각이 되고 나머지 하나가 매각될 때 두 번째 매각될 때 최우선 변제 금액으로 인해서 이 최우선 변제는 5개 다지 5주택이 다 이 가압류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첫 번째 매각됨으로 인해서 거기서 전액 배당 받고 그래서 임금 채권을 대의해서 다른 그 3개 호수에다가 민법 360조에 따라 법정 대의를 차수리 법정 대의를 해서 배당을 받게 해줬을 때 그때 소장 썼때 공부했던 내용이죠. 소장 썼던 내용. 주택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만 양도함. 우리가 보면 돈을 대출해 준 사람이 임차권을 담보로 해서 돈을 대출해 준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임차권만 양도양수 계약서 쓰고 대출해 줘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이제 갑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2018년 1월 10일부터 2020년 1월 10일 날 1월 9일이죠. 2년이면 1월 9일까지 이렇게 2년 해서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이렇게 갖춰서 보증금은 2억. 뭐 그리고 요게 2019년 2월 10일 날 뭐 건재당 이 건재당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되는 건데 이 사람이 이제 2019년 3월 10일 날 갑임차권을 양수자가 누구냐면 을 채권자. 그리고 이때까지 계속 누가다? 갑이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임차권은 을인데 이럴 때 을은 이러한 주택에 이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시정하면 이 사람은 이 사람과 1번과 2번 중에 누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 자기 임차권을 팔고 그냥 거주하는 거죠. 이 사람은 뭐 어차피 뭐 임차권 양도받았으니까 이자만 잘 받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개의치 않고 그냥 갑이 점유하고 있는 걸 그냥 그대로 내비둔 거지. 이럴 때 이 주택이 경매에 들어갔어요. 근데 배당 요구를 이 사람은 당연히 배당 요구를 했는데 이 사람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 사람 임차권을 파니까 더 이상 임차가 아니죠. 이 사람은 배당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이 사람 양도받았죠. 이 사람 임차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점유를 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안 하고 그냥 거주하고만 있는 거예요. 전입신고를 안 하고. 당연히 확정일자도 안 받았겠죠. 안 하고 거주가 임차권인데 이럴 때에는 집주인에게 내 보증금 달라고 할 수 있죠. 임대차 계약서. 그렇지만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 청구를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이때도 이 사람은 뭐냐면 이 소유자가 A다. 임대인이 A다. 그럼 이 사람이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 간에는 계약이 효력이 생기죠. 임차권 양도받았으니까. 효력이 생기지만 이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 B가 낙찰받았다. B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해요. 이 사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대항요건도 안 갖춰. 대항요건 누구냐면 다른 사람이 갖췄어. 그리고 대항력이 없으니까 배당 요구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임차권 양도받을 때는 반드시 채권만 양도받으면 안 되고 점유권도 이 대항요건도 함께 양도받아야 된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까지 같이 양도받아야 된다. 그랬을 때 대항력과 확정일자 우선변제 같지 않으면 경매가 들어가면 이 사람은 배당 요구해서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가 없고 말소기준을 이유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전세보증을 다 날리게 된다. 실제 이게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27강에서는 경매 함정에 빠진 8개 사례에서 탈출 방법과 그 물건의 올바른 투자 방법을 우리가 강의를 해봤습니다.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